자동차 부품 부문 베스트 애널리스트이신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송선재 연구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선재입니다. 위원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예, 우리 송 위원님께서는 4차 산업 파트장이시기도 하고요. 오늘은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로 산업 지형이 어떻게 변화가 가속화될 것인지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발표 듣고 저희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작년도 이후에 자동차 시장 흐름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도에 코로나19 영향으로 해서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되게 급감을 했었고요. 보시면은 왼쪽에 월별 그래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글로벌 판매가 일시적으로 되게 급감했다가 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회복 국면이 일부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 재확산되는 여부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2019년도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17% 정도가 글로벌 수요가 빠졌었는데 올해는 한 9% 정도 증가를 하고 내후년 정도나 돼야지 2019년 정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도 이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좀 산업 지형이 좀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전기차 시장, 전기차 수소차를 위시로 한 이제 친환경차 시장은 상당히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럽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비해서 자율주행 쪽은 약간 조금 슬로우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과금화 단계로 못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R&D 투자라든가 이런 비용을 갖다가 많이 써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수익이 조금 떨어진 완성차 쪽에서 약간 딜레이를 시키면서 조금 속도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틈을 틈타서 이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 시장에 상당히 많이 진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쪽 분야는 공유 경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아무래도 이동성이 제한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일부 지역에서 완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회복되고 있는 중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우버라든가 리프트 같은 업체들이 단순하게 이제 승차 공유 쪽에서 배달 대행 이런 쪽으로도 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작년도 이후에 가장 큰 특징적인 거는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 상당히 많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왜 이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이런 전기차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전기차 시장이 아니죠. 하드웨어 관점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자율주행 전기차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에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아예 바꾸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는 자동차 쪽에서 본다라면은 자동차는 이제 운전의 대상이고 운전을 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런 영역이었죠.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 전기차가 된다면은 저희가 운전을 하지 않게 되면서 그 안에서 그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시간이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소비의 플랫폼으로서 자동차를 좀 변화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테크 기업들이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가능할 거냐라고 본다라면은 사실 어느 정도 환경도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제 테크 기업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기존의 내연기관에 비해서 전기차는 상당히 테크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쪽에서 완성차 업체들의 가장 큰 진입 장벽은 사실 엔진이었습니다. 근데 엔진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배터리와 모터로만 가는 전기차 시장이 됐을 경우는 그만큼 진입할 수 있는 좀 기술적인 장벽이 조금 낮아진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 전기차가 됐을 경우는
단순하게 기계 기술이 아니라 IT 기술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기술 그리고 컨텐츠 기술, 서비스 능력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는 이제 완성차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많이 해본 영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만들기도 과거보다 좀 쉬워졌다라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엔진이라는 이 영역을 빼고서 본다면은 사실 글로벌 대형 부품 회사들 중에서 상당 부분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 영역이 부품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부품 회사들, 대형 부품 회사들한테 OEM 형식으로 발주를 하게 됐을 경우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이런 상황적인 변화도 이 테크 기업들의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 진입을 갖다가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이제 작년의 상황을 좀 짚어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은 유럽과 미국, 중국 쪽 주요 시장의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보시면은 증가율 자체도 작년도 하반기 이후로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건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상당히 컸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CO2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를 일정 수준 내 판매를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적으로 보조금 정책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끼치면서 하반기 위주로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보조금에 의지하고 있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저희는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춰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의 전기차의 가장 큰 단점은 초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구매 가격에 대한 거는 전기차가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되고 그러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에 대한 가격 하락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터리 가격,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의 가격도 지금 현재 팩당 130달러대에서 90달러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전체 배터리 원가도 상당히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전기차는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춰가면서 성장 동력을 갖다가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그러면 어느 정도였냐라고 본다면은 사실 작년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유럽이 거의 하드캐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이 거의 14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갖다가 이끌었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은 작년에 313만 대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침투율이 4.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4.1%라는 거는 아직까지 그냥 어떻게 보기엔 되게 아직은 마이너한 시장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아직도 성장할 여력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올해 전기차 시장이 4.8% 거의 이것도 좀 보수적인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친환경차종 강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더 높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8%까지 올라가지만은 지금 현재 2025년도까지 본다면은 글로벌 침투율이 한 10%대 이상까지 올라가고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작년에 300만 대 초반에서 1000만 대를 훌쩍 넘는 이런 시장으로 형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20% 후반, 30% 가까이 성장을 하면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그룹, 이제 한국의 현대차그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현대차그룹은 나름 최근 2년 동안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현대차그룹, 현대차랑 기아 합쳐서 15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판매를 했는데 작년에는 24만 대까지 그 판매가 늘었고요. 올해는 뭐 그거보다 더 많이 한 35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렇게 전기차 판매가 좀 늘어났던 이유는
그 상당히 시장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변환한 모델 위주, 그러니까 코나랑 니로 뭐 이런 모델 위주로 좀 대응을 했긴 했지만은 나름 그런 변환 모델에서도 효율성이 굉장히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기존의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변환했던 모델을 이 정도 가지고 성과를 냈다라면은 전기차로 전용으로 만든 모델들이 나왔을 경우는 추가적인 효율성 향상과 그리고 판매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도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 4월부터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지고 모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플랫폼이 eGMP라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이 eGMP는 디자인과 생산 단계부터 전기차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존에 있던 것보다 효율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고요. 상품성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공간도 상당히 좋고요. 충전 속도도 짧아졌고요. 그다음에 일회 충전에 따른 주행 거리도 좀 길어지면서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모델이 성과가 좀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올해 4월 달에 일단 현대차 쪽에서 아이오닉 5라는 모델을 갖다가 내놓을 거고요. 그리고 7월 달에 기아죠 이제 기아가 EV6라는 모델을 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제네시스 브랜드 하에서 JW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GV60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JW라는 모델이 또 9월이나 10월쯤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계 전용 모델이 나올 거고요. 내년도에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 6라는 모델을 또 내놓고 기아도 2027년도까지 다수의 모델을 내놓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는 이 eGMP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과거보다 상품성이 좋아진 모델들이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도 시장 성장만큼 성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 정도 증가한 35만 대 정도가 판매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는 현대차 전체 판매의 5% 정도 비중을 차지하면서 시장과 거의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은 침투율을 기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2025년도에 전체 판매는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90만 대 이상 거의 100만 대 육박하는 전기차를 갖다가 판매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는 전기차 매출액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사실 이익을 갖다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세그먼트입니다. 워낙 연구 개발비가 많이 들었고 또 원가도 조금 약간 비싼 모델들이거든요.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규모의 경제 효과라든가 이런 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마진이 전사 평균과 그 이후로는 전사 평균 이상의 마진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적자를 보던 사업부가 흑자로 기조로 가게 된다면은 아마 전사 이익을 갖다가 조금 끌어올리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자동차들은 사실 저성장 구조화에서 중간 정도의 마진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밸류에이션 자체가 주가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낮은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적용을 하던 이런 세그먼트였는데 이제는 전기차가 됐을 경우에 과거보다 조금 더 현대차 그룹이 내연기관 때보다 성장성이 조금 더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1차적으로 주가가 반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차적인 밸류에이션은 아마 현대차 그룹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조금 반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제조 판매라는 이런 단순한 제조업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이제는 자율주행 전기차에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뭐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를 과금할 수도 있고요. 운전을 안 하게 되면서 거기서 소비하게 되는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과금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했을 경우는 이제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까지 더해지게 된다라면은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차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아마 내년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차 밸류에이션 재평가는 이런 컨텐츠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과금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2023년도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현대차 그룹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두 단계에 걸쳐서 재평가되는 이런 단계를 밟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뭐 이런 좀 먼 스토리도 말고 당장 한 1, 2년 안을 보더라도 현대차 그룹의 이익 레벨 자체는 좀 상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로 전체 시장 수요가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거기다가 현대차 그룹이 작년도 이후로 뭐 제너시스 브랜드라든가 아니면은 SUV 모델 쪽에서 상당히 모델 라인업들이 좋아서 믹스 개선 효과가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더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차 쪽에서의 이익도 적자에서 흑자 쪽으로 옮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현재보다 이익 전체 수준 자체가 올라가면서 성장 EPS 그로스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이에 맞춰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평가 스토리와 관련해서 이런 여러 요인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온다라면은 현대차 그룹의 현재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레벨업 될 수 있냐라는 걸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대차 그룹은 현재 PER 기준으로 완성차 기준으로 한 퍼 10배 정도 전후이고요. 그다음에 PBR 기준으로는 한 배 전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글로벌 평균적인 수준이고요. 사실 작년도 하반기 이후로 현대차 그룹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면서 글로벌 평균 대비 되게 싸던 이런 시기는 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익 레벨 자체의 그 완전한 레벨업 그리고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된다면은 현재 밸류에이션 PBR 한 배 정도 수준이 아니라 1.5배, 2배 정도까지도 계속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스토리를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관련해서 뭐 탑픽으로는 현대차를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 작년도에 제네시스라든가 SUV 모델 나오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편이고요. 이익 레벨 자체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아이오닉 5부터 시작하는 그런 친환경차 모멘텀도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PBR 0.8배 정도라서 글로벌 평균 대비 조금 낮다라는 것도 현대차의 좀 주가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또 탑픽은 기아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는 사실 작년 올해 모델 사이클이 되게 좋습니다. 작년도에 소렌토 카니발이 나와서 내수 쪽에서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요. 이 모델들이 이제 미국이랑 글로벌 시장에 계속 투입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스포티지 모델이 또 추가로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SUV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수익 구조가 되게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 달에 EV6라고 하는 이제 친환경차가 나옵니다. 전기차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친환경차 비중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서 역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품 쪽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그룹에서 친환경차 시장 쪽에서 부품을 담당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동화 매출 쪽이 상당히 고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거의 4조대에서 올해 5조대, 향후 2025년도에 12조대까지, 아니 12%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동화 매출의 고성장에 비해서 상당히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상에서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모비스의 퍼는 올해 기준으로 10배 정도고요. PBR 0.7배 정도 수준이라서 글로벌 부품 회사들 중에서도 좀 낮은 편이고요. 국내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역시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해주신 말씀 중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전기차 시장 진입 시도가 많다. 특히 자율주행 전기차과 관련해서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비교했을 때 완성차 업체가 가진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완성차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물론 전기차가 됐지만은 엔진과 변속기라든가 이런 걸 빼고서도 뭐 브레이크라든가 스티어링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기계 기술들이 쓰입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단순하게 외부에서 부품 회사에서 사와서 조립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가장 효율성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고 가장 원가도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노하우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이 상당히 오랜 동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글로벌로 가장 되게 큰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업력이 가장 짧은 기업이 현대자동차 그룹이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 정도로 했는데도 50년 정도이거든요. 미국이나 뭐 유럽에 있는 건 100년 된 자동차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 기간 동안 쌓은 노하우 또 제조에 대한 노하우를 갖다가 무시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로 생산 거점들이 글로벌하게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뭐 전 세계에서 한 700만 대에서 8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을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고요. 뭐 도요타 같은 업체들은 한 1,2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크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 효과를 또 누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변화에 따라서 어디 지역에서 어느 모델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력도 상당히 빠르다라는 것도 상당히 무시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완성차 업체들이 쌓아놓은 제조에 대한 이런 노하우와 생산 거점 이런 것은 상당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를 저희가 분류할 때 일반 소비자들은 흔히 말해서 고급 세단과 관련된 고급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한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라는 화두 또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화두가 싹 들었으면서 그런 기존 전통 자동차 회사의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희석돼 버리고 테마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는 이런 와중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50년 된 기업이 후발주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기회 요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위기 요인입니까? 사실 기회 요인이 되면서도 뭐 위협 요인이 되겠죠. 위협 요인이라고 한다라면은 현대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좀 후발주자 좀 말씀하신 것처럼 50년이 게 후발주자라는 그 말 자체가 좀 그렇긴 하지만은 기존의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되게 변화를 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위주의 자산들은 그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다른 업체들보다 조금 좀 약간 그래도 브랜드 뉴이긴 하지만은 그 700만 대 정도의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 공장들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레거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위협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이제 과거보다 이제 장점을 갖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그룹의 경영진들이 좀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그 미래 기술에 대해서 빠른 수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뭐 제너시스 브랜드를 출시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기차 시장과 맞물려서 기존의 현대 브랜드만을 가지고는 고가의 전기차를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는 조금 힘들었지만은 이제 제너시스 브랜드를 가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전기차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이 가격에 내놨는데 좀 사줄 수 있겠냐라는 쪽으로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거는 분명히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의 이제 다가올 어떤 매출 실적 전망들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 전기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성과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EGMP라고 하는 이런 전기차 플랫폼도 물론 이제 테슬라라든가 아니면은 신생 전기차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태생 단계부터 전기차에 맞는 플랫폼을 갖다가 적용을 했지만은 기존의 완성
완성차 업체들 쪽에서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전기차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가장 빨리 한 업체는 사실 폭스바겐이라는 업체이고요. 폭스바겐이 MEB라고 하는 전기차 플랫폼을 작년에 내놓으면서 이제 ID3, ID4라고 하는 이런 모델들을 출시하면서 조금 더 빨리 진입을 한 편이고요. 현대차 그룹은 EGMP라고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완성차 중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다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이 정도로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 기회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EGMP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기술하는 기반 기술 중에서 그냥 하드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거기다가 IT 기술을 얹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얹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컨텐츠를 소싱을 해야 되고 거기서 각종 서비스를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단계적으로 아마 밟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언제쯤 이제 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은 현대차 그룹이 지금 현재 IT랑 뭐 이런 걸 갖다가 내부적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외부와의 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제어기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이런 게 2022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EGMP라는 이런 하드웨어 플랫폼에다가 이식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컨텐츠라든가 서비스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얹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는 2024년 정도 그 정도가 된다면은 저희가 어느 정도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단계별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걸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고서 말씀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네, 뭐 저희 앞으로 자주 또 모실 분이긴 하지만 제가 저번에 못 여쭤본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차가 앞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투자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성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정작 요즘 현대자동차가 가장 큰 돈을 지출했던 거는 일종의 저희가 생각하기엔 약간 이탈로도 보이는 로봇 관련한 회사를 인수한다든가 네.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존의 전기차나 자율주행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전혀 그렇게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어제 그 애플의 팀 쿡 그 CEO가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했는데 팀 쿡 CEO가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종의 로봇과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과 관련됐을 때는 이제 자동차가 우리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ECU를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에서 그 제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제어 기술을 갖다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로봇 기술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저는 로봇 회사 샀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이 회사를 산 거는 사실 뭐 가격에 대한 가치 평가는 뭐 1조 얼마를 들여 샀는데 아직까지 적자 나고 있는 회사를 1조나 넘게 주고 샀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UAM이라고 하는 또 항공 기술까지 또 이제 영역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반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차원에서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부품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시죠.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송선재 연구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